그림 2사는 밸브 어셈블리 설계의 차이가 데드타임과 전체 T13 응답 시간에 얼마나 극적인 차이를 일으키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밸브 형식과 특성화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용되는 밸브의 형식과 밸브의 사이징은 시스템 안에서 제어 밸브 어셈블리의 성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밸브는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필요한 유량을 통과시킬 만큼 충분히 커야 하지만 응용에 비해 지나치게 큰 밸브는 오히려 공정 최적화를 해칩니다. 밸브의 유량 용량은 밸브의 고유 특성을 통해 밸브 형식과도 연관됩니다. 고유 특성이란 밸브 양단의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밸브 유량 용량과 밸브 트래블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밸브 A의 데드밴드 시험 조건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데이터는 엔테크 규격을 따르며 밸브 호칭은 4인치, 즉 4인치 밸브 사이즈를 기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밸브 A는 피셔 V150HD 회전형 밸브 본체에 105233 액추에이터, 그리고 3610J 포지셔너를 조합한 원성 어셈블리입니다. 즉 밸브 본체와 액추에이터, 포지셔너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평가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0.2%, 0.6% 같은 값은 작은 스텝 입력을 가했을 때의 측정행으로 유동 상태에서 어셈블리 전체가 얼마나 작은 신호에 반응하는지를 데드밴드 관점에서 정량화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밸브 A의 개방 방향 응답 데이터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표시된 값은 밸브가 열리는 방향, 즉 오프닝 동작에서의 측정행으로 0.25와 0.34라는 두 값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드밴드와 응답 시간은 밸브가 열릴 때와 닫힐 때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개방 방향과 폐쇄 방향을 따로 측정해 기록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나눠 보는 이유는 포지셔너 설계가 비대칭이면 한쪽 방향의 데드타임이 다른 쪽보다 길어져 루프 튜닝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밸브 A는 이 개방 방향에서 작은 스텝에도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보이며 양호한 응답 특성을 보입니다. 밸브 A의 폐쇄 방향 응답 데이터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행은 밸브가 닫히는 방향, 즉 클로징 동작에 해당하며 -2, 다시 말해 역방향 2% 스텝 입력에 대한 측정값입니다. 기록된 값은 0.50과 0.74입니다. 앞서 개방 방향에서 본 0.25, 0.34와 비교해보면 같은 밸브라도 닫히는 방향에서 수치가 다소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방향과 역방향의 데드타임이 얼마나 일관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방향 데드타임이 크게 차이 나면 루프를 최적으로 튜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밸브 A의 또 다른 개방 방향 측정행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0.26과 0.26이라는 값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개방 방향 값인 0.25, 0.34보다 더 작은 수치인데 이는 스텝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응답 데이터가 함께 변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소신호 영역, 즉 1% 이하의 작은 입력 변화에서도 밸브 A의 데드타임과 응답 시간이 작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규제 제어 상황에서는 밸브가 받는 신호 대부분이 이런 작은 변화이기 때문에 소신호 추종성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공정 변동성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밸브 A의 -5% 폐쇄 방향 응답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행은 밸브가 닫히는 방향에서 역방향 5% 스텝을 가했을 때의 측정값으로 0.22와 0.42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2% 폐쇄행의 0.50, 0.74와 비교해보면 스텝 크기를 달리하면서 정방향과 역방향 응답을 차례로 쌓아나가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스텝 크기에 대한 개방과 폐쇄 데이터를 모으면 밸브가 입력 신호 변화에 얼마나 충실히 유량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성능 곡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밸브 A의 개방 방향 마지막 측정행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0.19와 0.33이라는 값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밸브 A의 데이터를 정리해보면 개방이든 폐쇄든 대체로 0.1에서 0.3 사이의 작은 값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 이어질 밸브 B나 밸브 C가 같은 시험에서 훨씬 큰 값을 보이는 것과 뚜렷이 대비됩니다. 결국 밸브 A는 작은 신호 변화에도 유량이 충실히 따라오는 우수한 데드밴드 특성을 가지며 이런 특성이 공정 변동성을 줄이고 제어 품질을 높이는 데 직접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번에는 데드밴드가 밸브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그림 2.3의 시험 데이터 가운데 밸브 PP의 닫힘 방향 응답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데이터는 정상 공정 조건에서 세 종류의 제어 밸브의 0.5%부터 10%까지의 스텝 입력을 차례로 가하는 게루프 시험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표의 이 행은 밸브 동작이 닫힘, 즉 클로징 방향이며 스텝 크기 마이너스 10%에 대해 응답 수치 0.23과 0.46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값들은 밸브 어셈블리가 입력 신호 변화의 흐름으로 반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계열 지표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행부터 밸브 PP 구간이 시작됨을 나타내며 바로 앞에 열린 방향 값 0.19와 0.33과 짝을 이룹니다. 스텝이 작을수록 흐름 응답이 지연되는데 이것이 바로 데드밴드가 공정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밸브 BP의 열림, 즉 오프닝 방향 응답 데이터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행에는 응답 수치 5.61과 7.74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닫힘 방향의 0.23, 0.46과 비교하면 값이 크게 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밸브 BP가 입력 신호가 대략 5% 정도 변할 때까지는 각 스텝에 충실히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작은 스텝 구간에서는 데드밴드 때문에 밸브 스템은 움직여도 실제 흐름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응답 시간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열린 방향에서 동특성이 지연되고 비대칭적이라는 의미이며 결국 밸브 BP가 공정 변동성을 줄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밸브 BP의 닫힘 방향에서 스텝 크기 마이너스 2%에 대한 응답 데이터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응답 수치가 0.46과 1.67로 나타납니다. 앞서 본 열린 방향의 5.61, 7.74와 비교하면 같은 밸브인데도 닫힘 방향의 응답이 훨씬 빠른, 즉 방향에 따라 크게 다른 비대칭 거동을 보입니다. 이렇게 한쪽 스트로크 방향의 데드타임이 반대 방향보다 몇 배나 길어지는 현상은 주로 위치기, 즉 포지셔너 설계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방향별 응답 불일치는 루프를 최적으로 튜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마이너스 2%라는 작은 스텝에서도 데드밴드 때문에 응답 지연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밸브 BP의 열린 방향 응답 수치 1.14와 2.31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밸브의 닫힘 방향 값과 비교해보면 열림과 닫힘의 응답이 서로 다른 비대칭 거동이 다시 확인됩니다. 작은 스텝에서도 응답 시간이 1초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드타임은 전체 밸브 응답 시간의 3분의 1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공정 시정수가 데드타임에 근접하는 빠른 루프에서는 데드타임을 가능한 한 작게, 그리고 양쪽 스트로크 방향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다루는 응답시간 지표 T63은 입력 신호 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출력이 해당 변화량의 63%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밸브 BP의 닫힘 방향에서 스텝 크기 마이너스 5%에 대한 응답 수치 1.04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밸브 BP는 입력 신호 변화가 대략 5%에 이르러서야 각 스텝에 충실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응답 시간은 정적 시간인 데드타임과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뒤 63%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동적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데드밴드의 주된 원인은 밸브 본체와 액추에이터의 마찰, 연결부의 백내시, 그리고 회전형 밸브에서의 사프트 와인드업입니다. 공정 변동성 저감을 위해서는 전체 밸브 어셈블리의 데드밴드를 1% 이하로, 이상적으로는 0.25%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밸브 BP의 열린 방향 응답 수치 0.42와 1.14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밸브 BP 구간의 마지막 열린 방향 데이터입니다. 실제 규제 제어에서 밸브는 보통 0.25%에서 2% 정도의 작은 위치 변화에 응답하도록 요구되며 우수한 밸브라면 이런 작은 신호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시험 결과 스프링 다이어프램 액추에이터가 이러한 작은 신호 변화에서 피스톤 액추에이터보다 일관되게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피스톤 액추에이터는 마찰이 더 크기 때문에 작은 신호에 대한 응답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제 제어 신호의 대부분이 작은 스텝이라는 점에서 작은 신호에 대한 응답성이야말로 공정 변동성 저감의 핵심이 됩니다. 밸브 응답 시간 요약표 가운데 밸브 C의 큰 스텝 응답 한 행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행은 밸브 동작이 닫힌 방향이고 입력 스텝 크기가 마이너스 10%인 경우입니다. 이때 데드타임에 해당하는 TD는 0.41초, 그리고 전체 응답 시간을 나타내는 T63은 1.14초로 측정됩니다. 여기서 TD는 입력이 바뀐 뒤 출력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의 정적 지연이고, T63은 입력 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출력이 그 변화량의 63%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10%처럼 큰 스텝에서는 밸브 C도 비교적 응답을 보이지만, 뒤에서 보게 될 작은 스텝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밸브 C의 열림 방향 응답 시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건에서 데드타임 TD는 4.4초, 전체 응답 시간 T63은 5.49초로 나타납니다. 바로 앞에서 본 닫힌 방향의 TD 0.41초, T63 1.14초와 비교하면 같은 밸브인데도 열림 방향에서 데드타임이 10배 가까이 길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밸브가 행정 방향에 따라 데드타임이 서너 배에서 5배까지 차이 나는 비대칭 거동은 주로 포지셔너 설계의 비대칭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비대칭은 루프를 최적으로 튜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전체 성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밸브 C가 작은 스텝 입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행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닫힌 방향에서 마이너스 2%의 작은 스텝을 가했을 때 TD와 T63 모두 NR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NR은 No Response, 즉 무응답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밸브 C는 마이너스 2%라는 작은 신호 변화에는 유량 변화로 전혀 응답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밸브에 존재하는 과도한 데드밴드가 작은 입력 신호를 그대로 흡수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규제 제어에서는 신호 변화의 대부분이 1% 이하의 작은 변화인데 이런 작은 신호에 응답하지 못하는 밸브는 공정 변동성을 줄이는데 사실상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앞에서 본 닫힌 방향 무응답 조건과 짝을 이루는 밸브 C의 열림 방향 응답 시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건에서 데드타임 TD는 5.58초, 전체 응답 시간 T63은 7.06초로 측정됩니다. 같은 작은 스텝 영역인데도 닫힌 방향에서는 아예 무응답이었던 반면 열림 방향에서는 응답은 하되 그 시간이 매우 길게 나타납니다. 이는 밸브 C의 열림과 닫힘 거동이 크게 비대칭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렇게 응답 시간이 길고 방향마다 거동이 다른 밸브는 빠른 공정 루프에서 제어 품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밸브 C의 닫힌 방향에서 스텝 크기를 마이너스 5%로 키웠을 때의 응답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건에서 데드타임 TD는 2.26초, 전체 응답 시간 T63은 3.9초로 나타납니다. 주목할 점은 마이너스 2%에서는 NR, 즉 무응답이었던 밸브가 스텝을 마이너스 5%로 키우자 비로소 응답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밸브 C가 가진 데드밴드를 통과할 만큼 입력 신호가 충분히 커져야만 유량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응답하더라도 데드타임과 전체 응답 시간이 모두 길어 정밀한 공정 제어에는 부적합한 거동입니다. 이 청크는 그림 2사 밸브 응답 시간 요약표에서 개방 동작에 해당하는 측정값을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표에는 스텝 크기에 대응하는 두 가지 시간이 기록됩니다. 하나는 TD, 즉 4강 시간으로 정적인 시간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T63으로 입력 신호 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출력이 해당 변화량의 63%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여기 개방 동작의 측정값은 0.69초와 1.63초입니다. 앞쪽 값이 4강 시간에 해당하고 뒤쪽 값이 T63에 해당하며 이 두 값을 함께 보면 밸브 조립체가 신호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밸브 응답 시간표의 펫의 동작 마지막 항목과 함께 고유 유량 특성이라는 개념의 정의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표의 펫의 동작에서 스텝 마이너스 10에 대한 4강 시간은 0.53초, T63은 1.25초입니다. 또한 NR이라는 표기가 등장하는데 이는 No Response, 즉 무응답을 뜻합니다. 이제 특성 곡선으로 넘어가면 가로축은 퍼센트 트래블 즉 행정 백분율이고 세로축은 퍼센트 플로우 또는 CV로 표시됩니다. 밸브 유량은 행정과 밸브 양단 차압 모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고유 밸브 특성 시험은 전통적으로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한 정압 강화 조건에서 수행합니다. 이는 실제 운전 상황과는 다르지만
한 밸브 특성 설계와 다른 설계를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정압 강화라는 특정 조건에서는 유량이 오직 행정과 트림의 고유 설계만의 함수가 되며 이렇게 얻은 특성을 밸브의 고유 유량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크에서는 고유 유량 특성의 세 가지 종류와 밸브 개인 개념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정압 강화 조건에서 얻은 고유 특성은 선형, 등비율, 그리고 킥 오프닝의 세 가지로 명명됩니다. 각각의 완전한 설명은 3장의 컨벤셔널 캐릭터라이즈드 밸브 플러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밸브 게인은 출력인 유량의 미소 변화량을 그 변화를 일으킨 입력인 행정의 미소 변화량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됩니다. 즉 고유 밸브 게인은 고유 특성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선형 특성은 전 범위에 걸쳐 고유 밸브 게인이 일정합니다. 킥 오프닝 특성은 행정 범위의 하단부에서 고유 게인이 가장 큽니다. 반면 등비율 밸브는 궤도가 가장 클 때 고유 밸브 게인이 가장 큽니다. 여기서는 고유 특성의 변경 가능성과 더 중요한 설치 유량 특성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고유 밸브 특성은 밸브 유로 형상에 고유한 함수이므로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형 볼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편심 플러그 밸브 같은 많은 설계는 고유 특성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글로브 밸브는 밸브 케이지나 플러그를 교체할 수 있어서 고유 유량 특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유 밸브 특성을 아는 것은 유용하지만 공정 최적화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밸브뿐 아니라 루프 내 다른 모든 장비를 포함한 전체 공정의 설치 유량 특성입니다. 이 설치 유량 특성과 개인은 그림 이후에 도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배관에 설치되었을 때 유량 특성 프로의 차라크테리스티크과 가인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청크에서는 설치 유량 특성과 설치 개인의 정의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설치 유량 특성은 밸브를 특정 시스템에 설치하고 밸브 양단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변하도록 두었을 때 밸브를 통과하는 유량과 밸브 조립체 입력 사이의 관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설치 유량 특성의 예시가 그림 이후의 상단 곡선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유량은 밸브 조립체 입력보다는 우리에게 더 친숙한 밸브 행정에 대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 이후 하단 곡선에 표시된 설치 개인은 상단 곡선의 각 점에서의 기울기를 도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설치 유량 특성 곡선은 전체 루프를 어떤 공칭 설정점에서 운전하면서 부하 요란이 없는 실험실 조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치 유량 특성과 설치 공정 개인을 실제로 측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루프를 수동 운전 상태로 전환합니다. 그런 다음 제어 밸브 조립체의 입력을 전 행정 범위에 걸쳐 수동으로 구동하면서 유량을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이 결과를 도시한 것이 그림 이후 상단의 설치 유량 특성 곡선입니다. 이어서 이 유량 곡선의 각 점에서 기울기를 평가하여 도시하면 그림 이후 하단의 설치 개인 곡선이 됩니다. 한편 단일 운전점에서의 설치 공정 개인은 그림 2-3에 나오는 게루프 스텝 시험을 이용해 현장에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운전 조건에서든 설치 공정 개인은 출력인 유량의 백분율 변화를 밸브 조립체 입력 신호의 백분율 변화로 나눈 비율로 간단히 구합니다. 이번에는 고유 밸브 개인을 특성화하는 목적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밸브 트림 설계를 통해 고유 밸브 개인을 특성화하는 이유는 제어 루프 안에서 발생하는 다른 개인 변화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전체 운전 범위에 걸쳐 루프 개인을 합리적으로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공정에 대해 비교적 선형적인 설치 유량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설치 유량 특성에 대한 정의는 챕터 1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방식의 정의상 그림 이후에 표현된 설치 유량 특성과 설치 개인은 사실 밸브 하나만의 값이 아니라 공정 전체에 대한 설치 개인이자 유량 특성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공정 개인의 변화와 밸브 선정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어 대상이 되는 유닛의 개인은 유량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압력 용기의 개인은 처리량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공정 쪽 개인이 유량과 함께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공정 제어 엔지니어는 반대로 유량이 늘어날수록 개인이 커지는 밸브를 쓰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적합한 것이 등비율 밸브인데요. 등비율 밸브는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공정 쪽에서 줄어드는 개인을 상쇄해서 결과적으로 전체 루프 개인을 더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고유 밸브 개인의 특성화가 루프 전체의 개인 보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밸브 트림 설계를 통해 고유 개인을 의도적으로 형성하는 이유는 제어 루프 안에서 발생하는 다른 개인 변화를 상쇄하기 위함입니다. 최종 목표는 전체 운전 범위에 걸쳐 루프 개인을 비교적 균일하게 유지하여 프로세스의 설치 유량 특성을 선형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루프는 어떤 설정점 유량 조건에서 최적 성능으로 튜닝됩니다. 그 설정점을 중심으로 유량이 변하더라도 루프 개인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해야 최적 성능이 보존됩니다. 만약 고유 밸브 특성에 따른 루프 개인 변화가 제어 대상 장치의 개인 변화를 정확히 보상하지 못하면 설치 프로세스 개인이 변동하면서 루프 개인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세스 최적화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루프 개인이 과도하게 변해 불안정, 리미트 사이클, 그 밖의 동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도 생깁니다. 앞서 설명한 두 역방향 관계가 이상적으로 균형을 이루면 프로세스 전체의 설치 유량 특성이 한층 더 선형에 가까워집니다. 실무적으로 루프 개인의 변동은 4:1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비율을 초과하면 루프의 동적 성능이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집니다. 다만 이 4:1이라는 수치 자체에 특별한 마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프로세스 제어 루프에서 허용 가능한 개인 마진 범위를 만들어낸다고 많은 제어 실무자들이 합의한 값일 뿐입니다. 이 지침이 바로 다음의 엔테크 개인 한계 규격의 근거가 됩니다. 출처는 컨트롤 밸브 다이내믹 스페시피케이션 버전 3.0, 1998년 11월,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의 엔테크 컨트롤 인코퍼레이티드입니다. 여기서 루프 프로세스 게인은 1.0, 즉 트랜스미터 스팬 퍼센트를 컨트롤러 출력 퍼센트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고 공칭 범위는 0.5에서 2.0으로 4:1 비율입니다. 이 루프 프로세스 정의에는 컨트롤러를 제외한 루프 구성의 모든 장치가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프로세스 개인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프로세스 개인은 제어 밸브 어셈블리, 열교환기나 압력용기 같은 제어 대상 시스템, 펌프, 트랜스미터 등 여러 장치의 개인을 모두 곱한 값입니다. 밸브 역시 이렇게 정의된 루프 프로세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운전 범위 전체에서 규정된 개인 한계 안에 머무를 만큼 충분히 선형적인 설치 유량 특성을 만들어내는 밸브 스타일과 크기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밸브 자체에서 개인 변동이 지나치게 크면 컨트롤러를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루프 개인은 가능한 한 컨트롤러 쪽에 많이 남겨두는 것이 좋은 관행입니다. 또한 루프의 4:1 개인 변화 비율은 널리 받아들여지지만 0.5에서 2.0이라는 구체적 한계값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한계 값을 둘러싼 이견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루프 프로세스 개인 한계로 0.2에서 0.8을 사용하자고 주장합니다. 이 역시 4:1 비율을 유지합니다. 다만 이렇게 낮춘 개인 범위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은 개인 범위에 하한해서 정상 운전 중에도 밸브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운전 관행은 밸브 스윙을 대략 5%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개인이 너무 커지게 두는 데에도 위험이 따릅니다. 행정 범위의 어느 지점에서 루프 개인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루프가 진동하거나 심지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어 범위 및 밸브 사이징 최적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제어 범위라는 개념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넓은 범위의 운전 조건에서 좋은 동적 성능과 루프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업계 전문가들은 루프 장비를 설계할 때 프로세스 개인을 0.5에서 2.0 범위 안에 유지하도록 권장합니다. 프로세스 최적화를 위해서는 가능한 가장 넓은 운전 조건 집합에 걸쳐 프로세스 개인을 선택된 한계 범위 안에 유지해주는 밸브 스타일과 크기를 골라야 합니다. 프로세스 변동성 최소화가 균일한 설치 개인 유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밸브가 허용 개인 규격 한계 안에서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그 밸브의 제어 범위라고 부릅니다. 이 제어 범위는 밸브 스타일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피겨 2:6은 라인 사이즈 버터플라이 밸브와 라인 사이즈 글로브 밸브를 비교해 보여줍니다. 밸브 스타일 발베스트의 선택이 전체 제어 가능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합니다.
제어 밸브의 스타일이 제어 범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라인 사이즈에서 비교하면 글로브 밸브는 버터플라이 밸브보다 제어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V 노치 볼 밸브나 편심 플러그 밸브는 대체로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위치합니다. 반면 버터플라이 밸브는 제어 범위가 가장 좁기 때문에 부하가 일정한 고정 부하 용도에 가장 잘 맞고, 그런 경우라도 최적 성능을 얻으려면 사이징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밸브의 고유 특성을 시스템 게인 변화와 정확히 상쇄되도록 고를 수 있다면, 설치 공정 게인을 나타내는 하단 곡선은 1.0이라는 값에서 거의 직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히 다양한 고유 트림 특성을 모두 갖추어 둘 수는 없으므로 이렇게 정밀하게 게인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밀한 게인 매칭이 어려운 상황은 일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터플라이 밸브나 볼 밸브 같은 일부 스타일은 고유 특성을 쉽게 바꿀 수 있는 트림 대안 자체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포지셔너의 피드백 기구에 비선형 캠을 넣어 밸브 어셈블리의 고유 특성을 바꾸는 방법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 피드백 캠은 밸브 입력 신호와 밸브 스템 위치 사이의 관계를 변형시켜서 단순히 밸브 트림 설계를 바꾸는데 의존하지 않고도 밸브 어셈블리 전체에 대해 원하는 고유 밸브 특성을 구현하도록 해줍니다. 포지셔너 캠을 사용해 밸브 특성을 바꾸는 방법은 트림 설계를 손대지 않고도 특성을 조정할 수 있어 때때로 유용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캠이 포지셔너의 루프 게인까지 크게 바꿔버려서 포지셔너의 동적 응답을 심하게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캠으로 밸브를 특성화하는 것은 트림 자체를 특성화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로터리 밸브처럼 다른 선택지가 사실상 특성화를 전혀 하지 않는 것뿐인 경우에는 캠을 쓰는 편이 항상 더 낫습니다. 한편 일부 전자식 장치는 포지셔너 루프보다 앞단에서 IP 포지셔너의 입력 신호를 전자적으로 성형하는 방식으로 밸브 특성화를 시도합니다. 이 전자식 기법은 선형적인 4 내지 20mA 컨트롤러 신호를 받아 사전에 프로그램된 값 테이블을 이용해 밸브 입력 신호를 재보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밸브 특성을 얻는데 필요한 밸브 입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방식은 전방 경로 특성화 또는 설정점 특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특성화는 포지셔너 피드백 루프 바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특성화 포지셔너 캠보다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포지셔너 루프 게인이 바뀌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동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밸브 범위의 어떤 지점, 즉 특성화 곡선의 평탄한 구간에서는 1.0%의 공정 신호 변화가 이 특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밸브로는 0.1%의 신호 변화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본 평탄 구간 문제 때문에 상당수의 제어 밸브는 이렇게 작은 신호 변화에는 아예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공정 성능은 캠이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밸브 트림 자체를 바꿔서 필요한 유량 특성을 얻을 때 나옵니다. 시스템의 운전 범위 전반에서 합리적으로 선형인 설치 유량 특성을 만들어내도록 제어 밸브를 제대로 선정하는 것이 최적 공정 성능을 보장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이어서 밸브 사이징을 소개드립니다. 공정 변동성을 줄여 성능을 최적화하려다 보면 오히려 밸브를 과대 선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라인 사이즈 밸브, 특히 고용량 로터리 밸브를 쓰거나 공정 설계의 여러 단계에서 안정계수를 보수적으로 거듭 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버사이징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공정 변동성을 악화시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식입니다. 과대 선정된 밸브는 밸브 쪽에 게인을 지나치게 많이 실어서 컨트롤러를 조정할 여유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최상의 성능은 루프 게인의 대부분이 컨트롤러에서 나올 때 얻어집니다. 피겨 2-5의 게인 곡선을 보면 밸브 행정이 약 25% 이하인 구간에서 공정 게인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밸브가 과대 선정되면 이 영역이나 그 근처에서 운전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높은 게인 때문에 루프의 불안정을 피하려면 컨트롤러 게인을 줄여야 할 공산이 큽니다. 물론 이렇게 컨트롤러 게인을 줄이면 공정 변동성이 늘어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은 과대 선정된 밸브가 더 낮은 궤도에서 자주 운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낮은 궤도에서는 특히 로터리 밸브에서 실 마찰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대 설계된 밸브가 공정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밸브가 필요 이상으로 크게 선정되면 같은 양의 밸브 이동에 대해서도
유량 변화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아주 작은 이동량에도 유량이 크게 출렁이는 것이죠. 이 때문에 마찰로 생기는 데드밴드와 관련된 공정 변동성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과장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작은 이동량 변화가 곧바로 큰 유량 변화로 연결되니 정밀한 제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밸브가 본래 어떤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심하게 과대 설계된 밸브는 사실상 킥 오프닝 밸브처럼 동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대 사이징된 밸브가 어떻게 거동하는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밸브가 심하게 과대 사이징되면 그 밸브가 본래 어떤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퀵 오프닝 밸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낮은 리프트 영역에서 설치 공정 게인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것은 그림이 다시 5를 보면 됩니다. 또한 과대 사이징되면 밸브가 비교적 낮은 트래블에서 시스템 용량에 도달해 버려서 높은 트래블 구간에서는 유량 곡선이 평탄하게 눕습니다. 트래블이 50도를 넘어서면 공정 게인이 0에 가까워지면서 이 밸브는 제어 목적으로는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트래블을 크게 움직여도 유량은 거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받아들일 만한 공정 변동성을 얻을 가망이 없습니다. 그림 2-5에 나온 밸브는 제어 범위가 대략 25도에서 45도에 불과해서 이 적용에서는 완전히 잘못 적용된 사례입니다. 앞서 본 잘못된 적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림 2-5의 상황은 라인 사이즈 버터플라이 밸브가 주로 낮은 가격 때문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동적 성능이 나빠서 공정 변동성을 희생하면 그만큼 이익이 사라지는데 그 손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자주 반복됩니다. 공정 제어 연구를 보면 일부 산업에서는 현재 제어 루프에 들어가 있는 밸브의 대다수가 그 적용에 비해 과대 사이징되어 있습니다. 직관에 어긋나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조건에 맞춰 제어 밸브를 선정한 다음 조건이 바뀌면 밸브를 교체하는 편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밸브를 선정할 때는 적용처에 가능한 한 가장 넓은 제어 범위를 제공하는 밸브 스타일, 고유 특성, 그리고 밸브 크기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페루프 성능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에서 다룬 데드밴드, 응답 시간, 설치 게인 같은 요소들을 잘 고려하면 가동 중인 플랜트의 경제적 성과에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제어 밸브 사용자들이 공정 루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동적 성능 파라미터에, 특히 실제 공정 부하 조건에서의 설치 게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적 성능 파라미터의 상당수는 게루프 상태에서도 측정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페루프 성능을 측정할 때입니다. 그림 2-7에 나온 페루프 시험 결과는 서로 다른 세 밸브가 여러 튜닝 조건에서 공정 변동성을 줄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세로축의 설정점 변수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공정 변동성을 가로축의 루프 튜닝의 척도인 페루프 시정수를 놓고 그린 것입니다. 크로세드로 오프 구성에서의 밸브 제어 성능과 응답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림 2-7의 곡선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매뉴얼이라고 표시된 수평선은 루프를 제어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즉 게루프 상태에서 그 루프에 본래 존재하는 변동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왼쪽 아래로 기울어진 미니멈 베리어빌리티, 즉 최소 변동성 선은 비선형성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밸브 조립체에 계산된 동적 성능을 나타냅니다. 실제 밸브 조립체는 모두 이 두 조건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게 됩니다. 모든 밸브가 이론상 정특성 구매 규격을 충족하고 동등한 밸브로 간주되더라도 실제 동적 성능은 밸브마다 다릅니다. 그림에서 밸브 A는 넓은 컨트롤러 튜닝 범위에 걸쳐 최소 변동성 선의 추세를 잘 따라갑니다. 이 밸브는 변동성이 최소인 우수한 동적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튜닝을 공격적으로 했을 때 밸브 간 성능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밸브 A와 대조적으로 밸브 B와 밸브 C 설계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시스템을 더 공격적으로, 즉 페루프 시정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튜닝할수록 이 두 밸브의 변동성은 오히려 커집니다. 세 밸브 설계 모두 공정을 제어하고 변동성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중 두 설계는 그 일을 덜 잘 해냅니다. 여기서 성능이 떨어지는 밸브 B를 가장 성능이 좋은 밸브 A로 교체하고 시스템을 동일한 페루프 조건으로 튜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정량적 효과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다룹니다. 이번에는 페루프 시험으로 확인되는 밸브 교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림 27은 페루프 성능 곡선으로 세트포인트 변수에 대한 백분율로 표현한 공정 변동성을 가로축의 페루프 시정수에 대해 나타낸 것입니다. 페루프 시정수는 루프 튜닝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성능이 떨어지는 밸브 B를 가장 성능이 좋은 밸브 A로 교체하고 시스템을 2.0초의 페루프 시정수로 튜닝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시험 데이터에 따르면 이 교체만으로 공정 변동성이 1.4% 개선됩니다. 수치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매분 매일 누적되면 효과가 큽니다. 세트포인트에 더 가깝게 유지하면 세트포인트를 하한 규격에 더 근접시킬 수 있어 원자재 투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외시에서 1.4% 개선은 하루만 2096US 갤런의 원자재 절감으로 환산됩니다. 갤런당 재료비를 0.25달러로 가정하면 최고 성능 밸브는 하루에 3024달러를 이익에 직접 기여하며 이는 연간 110만 3760달러에 달합니다. 이 예시는 우수한 제어 밸브 어셈블리가 강력한 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더 엄격한 제어를 통해 밸브가 이익을 높이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 처리량 증대, 규격을 벗어난 제품의 재처리 비용 감소 등 더 정밀한 제어가 가져오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최고 성능의 제어 밸브는 초기 구매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지만 잘 설계된 밸브에 들이는 약간의 추가 비용은 투자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그 추가 초기 비용이 며칠 만에 회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로 공정산업은 제어 밸브 어셈블리가 루프와 유닛, 그리고 플랜트 전체 성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산업은 또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밸브 어셈블리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공정 최적화의 이점을 보장하기에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량 용량, 누설량, 재질 적합성, 그리고 벤치 성능 데이터와 같은 정적 성능 지표들은 분명 중요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적 지표만으로는 공정 제어 루프가 가지는 동적 특성을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정지 상태의 사양만 보아서는 실제 운전 중에 루프가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제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제어 밸브 어셈블리는 제어 루프에서 가능한 최고의 성능을 끌어내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정 최적화는 제어실 장비에서 사용하는 제어 알고리즘만 최적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전체를 최적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밸브를 최종 제어 요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어 밸브 어셈블리가 바로 공정 제어가 실제로 구현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0.5% 이하의 정밀한 제어를 목표로 정교한 제어 전략과 하드웨어 계측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서 정작 그 전략을 5% 이상의 열악한 제어 밸브로 구현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천 개의 공정 제어 루프를 대상으로 수행한 감사 결과는 최종 제어 요소가 진정한 공정 최적화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수익성은 제어 밸브가 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설계되었을 때 향상됩니다. 제어 밸브는 정교한 고기술 제품이므로 단순한 범용 소모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적인 밸브 사양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진정한 공정 최적화를 이루려면 사양이 실제 동적 성능 특성까지 함께 규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4대역, 즉 데드밴드와 데드타임, 그리고 응답시간과 같은 파라미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공정 최적화는 전체 루프의 최적화에서 시작해 전체 루프의 최적화로 끝납니다. 루프의 각 부분을 개별적으로 다루어서는 조화로운 루프 성능을 얻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루프의 어느 한 부분의 성능을 따로 떼어내어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브 성능 시험을 어떤 조건에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보아가 걸리지 않은 벤치 형태의 조건에서 밸브를 따로 떼어내어 시험하는 이른바 격리된 시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의 시험으로는 실제 공정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 정보를 결코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밸브의 진짜 성능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반드시 실제 운전 조건 아래에서, 즉 보아가 걸린 실제 환경에서 하드웨어를 시험해야 합니다.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성능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책상 위 시험이 아니라 현장의 실제 공정 조건에서의 시험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